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의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습한 주건만 147구 이상이고 공습 개시 이후 사망자 수를 모두 더하면 1047명이라고 하는데요. 희생자의 대부분은 일반 시민이고 그 가운데서 5분의 1 이상이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가자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된 이후에 희생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의 무자비한 학살극이 벌어지는 데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큽니다. 중국, 북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죠. 우리 정부도 UN 인권이사회 결의에서 16개 나라와 함께 기권을 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이런 자세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월요일 순서 시작하죠.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입니다. 검찰은 유대균 씨가 세월호 선사에서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정황을 확인하고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대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유병언 일가 관계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손해를 끼쳤다는 횡령과 배임입니다. 20일 동안 500km를 걸은 세월호 유가족 순례단이 진도에 도착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중단됐던 세월호 수중수색도 재개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는 세월호 참사 관련 특검 도입과 관련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는 요구는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운영관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는 29일에 정보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여당은 후보 단일화는 야합이라며 비판했고 야당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막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730 재보선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해당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닷새 동안의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청와대 안에 머물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번 경제운용은 서민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총 41조 원의 자금을 보다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 체감형 성장을 위한 정책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무분별한 비판이 있어서 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원 대책 없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반기 재정 보강은 기금의 여유 재원 활용, 2월 불용 규모 축소 등을 통한 것이므로 국가 채무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생활비 경감 대책이 전무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서민 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 대책으로는 가계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등 가처분 소득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다양한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등 서민생활 민간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 대책과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의료비 단계적 축소 등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대책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입법 계획과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이 없다고 폄훼하는데 고용 형태나 직무수행 여건이 기업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대표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남용 방지, 차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번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 대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비판을 위한 비판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논평은 전형적인 트집잡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환류를 위한 세제 개편이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기업의 현금성 자산을 가계에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게 개편안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복잡하기만 할 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전문가들의 평도 있습니다.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궁극적인 목표인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세제 혜택이나 과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주로 잘나가는 재벌 대기업이라는 점도 문제여서 자칫 전체 가계소득 불평등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자회견장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7시 7분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730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심에 영향을 미칠 변수 그리고 재보선 이후 전국까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정가레이더는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떠들썩한 유병헌 씨 장남 유대균 씨 검거가 재보선에 미칠 영향부터 짚어보지요. 그 유대균 씨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인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검거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유대균 씨 검거가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세월호 사건 그 참사 이후에 유병헌 집안에 대해서 뭐 많은 뉴스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세월호 참사 자체가 전번 그 지방선거 때 보면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구체적으로 상관관계를 뚜렷하게 이렇게 우리가 규정 내리기 힘들었거든요. 예, 예. 마찬가지로 그 유대균이라는 사람이 검거된 것,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사건은 분명히 되지만 이것이 어떤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예.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를 잘 해결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예, 예.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을 단지 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정치권의 정치적 관심을 굉장히 불러일으킨다라고 이야기는 참 곤란한 문제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유대균 씨 검거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호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여야당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예. 뭐 여당한테 유리하고 뭐 이런 것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야당한테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혹시 이번 선거 진행된 기간 중에 뭐 단일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그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심이 좀 옮겨감으로 해서 야당에 좀 불리한 뉴스가 좀 잠을 재워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는 여당이 어떤 그 지금 정부의 그 무능한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것들이 야당한테는 뭐 아주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직접적으로 선거에 뭐 큰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결코 불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당한테는 불리하지 야당한테는 불리한 건 아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 유병헌 씨 뉴스와 함께 변수 가운데 또 하나로 말을 하는 것이 뭐 이건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바로 투표율입니다. 네, 예. 사전 투표율이 7.98%로 꽤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역대 재보선 중 최고치인데 지역별로 보면은 야당의 텃밭인 순천 곡성 지역이 가장 높게 나왔고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 해운대 기장갑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권은희 후보가 전략 공천된 광산을 지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산은 그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왔거든요. 예. 5%가 약간 넘는 수치였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산 해운대 기장갑 같은 경우 광산을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선거 결과가 좀 나와 있는 지역이다. 어느 한 지역한테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접전 지역이 아니고 투표가 특별히 관심이 이렇게 쏠리는 지역이 아니라서 광산을이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과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당선됐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투표율이 낮다고 봐야죠. 지금 뭐 어느 지역이 높기 때문에 뭐 그 여당한테 유리하고 야당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예.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요. 일단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한 그 일반 유권자들이 어떤 활용하는 그 사용 능력이 좀 늘어났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7월 30일 내일 모레면 휴가의 절정 아닙니까? 예. 그래서 되게 뭐 전번 선거 때도 보면은 그 사전 선거라는 것이 투표를 할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휴가를 가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휴가 기간하고 이게 겹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다.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높은 사전 투표율 또 여야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 유불리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표율이 일단 높으면 야당한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오래전에 어떤 선거 투표의 정설이었거든요. 예. 그것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항시 그 적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 현상이 많이 나타났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을 우리가 보면은 서울의 동작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라남도의 순천 곡성 지역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이 치열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어느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사람이 대거 꼭 투표율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선거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지역마다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우리가 달리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순천 곡성 지역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 그 분명히 새누리당한테 유리하다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동작을 지역 같은 경우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역시 일반적으로 야권 젊은 세대층이 투표를 참여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마다 사전 투표율 또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선거가 이번에 재보궐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선거 결과를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높은 사전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은 분산 효과뿐일지 궁금한데 최종 투표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종 투표율을 좀 높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은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역대 경험을 해보니까 사전 투표율이라는 것이 투표 안 할 사람이 그 제도 때문에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예. 본래 투표할 사람이 미리 투표하는 상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분산 효과가 컸기 때문에 아주 높은 투표를 끌어들일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없으면은 최악의 투표율을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과거에 30%가 넘지 않은 2006년 선거라고 기억됩니다만은 26% 정도 투표율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것을 면하는 효과가 이번 사전 투표율 때문에 투표율이 올랐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측정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권 연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그 사전 투표 직전에 줄줄이 이루어진 야권 연대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변수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야권 연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효과를 보겠느냐? 투표율이 낮을 때는 분명히 야권 연대 효과가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야권 연대에 대한 식상한 유권자들의 마음 때문에 크게 효과는 보지 못할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그
그 단일화 일정을 할 때는 사실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 7월 21일로 기억됩니다만 그 전에 만약 대학권 단일화 시켰으면 소위 말해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직전에 이루어진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루어진 단일화는 뭐 골든타임은 아니고 실버타임은 된다라고 이제 노회찬 후보 같은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분명히 이제 사전투표를 간 사람은 투표하겠다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투표 예리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단일화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서울의 그 동작을 지역이 야권연대 주된 관심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 조사 결과를 보면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우세였지만은 숨은 야당표가 움직일 경우에는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변이라는 것은 이제 노회찬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입니다만은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 그 역대 투표의 여론조사가 많이 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숨어있는 표를 찾지를 못하거든요. 숨어있는 표라는 것은 투표를 할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정말로 앞으로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법이 많이 우리는 보다 좀 다양화되고 심층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번에 이 동작을 선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경원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출발을 했지만은 그 지역이라는 것이 또 그 단순한 강남이 아니고 여야 접전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단일화 효과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선거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특별한 징후도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숨은 투표 그래서 정말 까봐야 알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동작을 선거가 졸지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가 하면은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 거물들의 귀환도 관심사입니다. 동작을은 앞서 얘기해 봤고요. 나경원 후보, 노회찬 후보 이 두 사람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수원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 또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등이 살아 돌아올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이번 재보궐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거를 많이 치르는 지역이 많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각 당에서 거물급이 대거 동원이 됐거든요. 예. 이것은 선거 결과 이후 선거 어떤 새로운 정치 지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자로서 살아있는 대선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당락 여부가 그 야권의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정현 순천 곡성 당선 자체도 큰 의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려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에 예. 그 무슨 호남 정치가 바뀐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매우 상징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탄력을 받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총동원된 재보궐선거의 거물급들이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대한 그 후폭풍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 예전의 경우도 한번 빗대서 본다면은 이런 거물들의 기환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는 어땠나요? 모든 선거라는 것이 이제 그 거물급을 등장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각 당이 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한 것이 많았거든요. 예. 역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그 당을 지금 현재 각 당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핵심 지도부가 있습니다. 그 리더십이 과연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즉 거물급이 생활에서 돌아와서 선거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과연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손학규 후보가 당선됐다라는 것이 손학규 후보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의 공천이 괜찮다라는 평가가 같이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거물급이 생활이라는 것은 그 당의 힘을 살아남게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 그 거물급의 생활으로 모든 선거 결과가 쏠려간다라고는 볼 수 없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겠죠. 예,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거죠. 자, 이제 승패에 따른 재보선 이후의 전국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야가 각각 몇 석 정도를 얻어야 승리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각 당에서 이제 엄살을 피우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과반수, 현재 의석의 4석 이상만 보태면 과반수가 된다라는 걸 최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 예. 또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5석,
기존에 있던 의석만 가져와도 다행이다. 이번 선거 구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각 지도부의 마지막 이 보루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에서 이기고 지고 있냐는 지금 15개 숫자 중에서 공평하게 8개, 7개를 가져가면은 무승부라고 보고요. 거기서 한 석이라도 높아진 당이 이기는 선거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물론 시간만 있으면 각 지역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치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승리할 경우에 그 전국 전망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뭐 당내 역학 구도 등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승리하고 패배랑 같이 봐야 되는데요. 새누리당의 승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패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새누리당이 승세를 굳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재보궐선거까지, 즉 지방선거부터 재보궐선거까지 그 세월호 참사의 연장선상에서 정권 심판의 관역 대상으로 왔던 거거든요. 그러나 정권 심판이란 걸 벗어났다라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얽히고 얽혔던 그런 국정 운영이 중하반기에 큰 탄력을 받는 그런 결과를 빚을 것이고,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선거 결과의 특징이겠죠. 그러면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할 경우에는 어떻게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가 여당보다 더 크게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 명암이란 게. 승리할 경우는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보면 창당 중 아니겠습니까? 예. 창당하다가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도부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당의 모양 색깔이 드러나겠지만, 만약에 정말 누가 봐도 패배한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큰 혼란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빠질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전당대회론까지 나오면은 새로운 당으로 또 만들어가는 과정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더라도 승리는 아니라도 지지는 않아야 되겠다라고 절벽에 선 심정을 갖고 있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저는 지도부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여당이든 야당이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지방선거처럼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양쪽 당에서 각자 엄살을 부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지 않는 그 마지노선은 지킬 수 있는 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란 주장을 하게 되면은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일단 여야 관계가 다시 이제는 선거의 어떤 바람 열풍에서 이제 벗어나서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여야가 무승부가 되면은 여야 간에 이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정치, 상당 기간 정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들만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여야 간의 대화라는 것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또 무승부라는 결과에서 비롯된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저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